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국이 이달 안에 코로나19의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임상 1상에 대한 검사를 분석 중으로 임상 2상과 3상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지만 사망자는 일주일 새 17명 늘어 총 341명이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재연장할지 이번 주말쯤 결정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 지역 출입을 막았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이라도 모든 매점과 카페는 밤 9시에는 문을 닫고 차량의 주차장 진입도 금지됩니다.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지만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을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협 측은 의대생 구제가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아들 측은 카투사였던 만큼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며 적법한 휴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육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6만 가구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으로 공급됩니다. 간만에 기쁜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셀트리온이 이달 중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합니다. 임상을 위해서죠. 환자들에겐 이르면 올해 안에 긴급 투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 1상을 완료했다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 1상은 환자를 모집 중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2상과 3상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 2,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치료제로 쓸 수 있게 약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상 3상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지만 임상 2상의 결과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투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는 곳은 셀트리온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의 2차 항체 조사 결과는 이르면 모레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와 세종, 대전 등 1,440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대구 경산 지역 3,300명, 군입소장정 10,000명에 대한 항체 보유율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항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증상 전파자로 인한 지역 내 조용한 전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지만 어제 하루만 5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재연장할지 주말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입니다. 1위를 제외하곤 매일 사망자가 속출했고 어제 5명 중 4명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사망자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직전 일주일 동안 사망자 역시 15명입니다. 국내 누적 사망자는 341명으로 8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94%가 60대 이상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엿새째 100명대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어려운 건 이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되어서는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번 주 말쯤에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되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분노와 공포를 느낀다는 답이 8월 초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라는 응답은 80%를 웃돌았고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젠 문 손잡이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 또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콜센터 사무실 손잡이
에어컨 등 곳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이 콜센터에서는 지난 4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6일까지 17명, 어제 4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해 환경 검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실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 검체 검사 15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2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하나는 8층 사무실 문 손잡이, 다른 하나는 8층 에어컨에서 발견됐습니다. 문 손잡이 등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져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콜센터는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등은 이루어졌지만 직원 간 거리가 1m가 되지 않았고 음식을 나눠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인 점도 감염 확산 원인으로 꼽힙니다. 콜센터 등 사무실과 학교 등 시설에서는 냉방 중에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와 순환식 환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은행 현금 지급기 방문자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교회에 이어 법당과 성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야 할까요?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불교의 한 종파가 포교소를 차린 서울 시내의 한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승려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신도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포교소를 즉각 폐쇄했고 승려와 신도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법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석자 315명은 곧바로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대한민국 1년 정종이란 법인 이름으로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성당에서도 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미사에 참석하고 교인끼리 다가와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성당 방문자 400여 명에게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면 법회나 미사를 금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한강공원 일부는 아예 폐쇄됩니다. 이미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죠. 오후 9시부터는 한강공원 43개 모든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대죠. 평소 같으면 이곳엔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깐 시민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보시는 것처럼 한강공원 일부 지역의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다만 모든 이 한강공원의 출입이 폐쇄된 건 아닌데요. 전체 이용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곳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만 해당이 됩니다. 자세히 한번 통제 구역을 보시면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벤트 광장과 계절 광장, 뚝섬 한강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 한강공원은 피크닉장이 통제 대상 구역입니다. 이 한강공원 안에 있는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매일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게 되고요. 11개 한강공원의 43개 모든 주차장도 밤 9시 이후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객이 부쩍 많아져서 나온 대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에 이곳 한강공원 찾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저 뒤로도 이 한강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풍선 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만 시민 멈춤 주간과 연계해 야외 공간인 한강공원에 대해서도 실내 공간과 동일하게 고도의 경각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계획인데요. 이번 조치는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구역을 완전히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반갑지 않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오죠.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은 일부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독감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증상은 고열과 기침, 두통과 인후통 등으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많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아이가 독감에 걸린 건지 코로나에 감염된지 알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독감 주사를 꼭 맞추려고요. 올해부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은 중고등학생 이하 만 62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 달합니다.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 시점은 달리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살 미만은 오늘부터 시작했고 오는 22일부터는 임신부 등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만 75살 이상이 접종이 먼저 시작되고 20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27일부터는 만 62살 이상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나에 감염돼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독감을 먼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요. 올해 독감 국가 접종은 기존의 3가 백신이 아닌 4가 백신이 제공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의 첫 청장에 예상대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2일 출범할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를 직접 관리하며 기존보다 380여 명 늘어난 1,400여 명의 소속 직원들이 감염병 정책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예상대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정 신임 청장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브리핑을 할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수척해진 얼굴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 청장의 보고에 깊은 인상을 받은 뒤 현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급을 2단계 높여 발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4차 추경안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백화점은 장을 봐주고 호텔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에게 근무 시간 동안 객실을 빌려주고 매출이 아예 없어진 PC방은 PC방에 있던 게임용 PC를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코로나 생존법,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PC방입니다. 가게 안에선 모니터와 본체 분리 작업이 한창. 폐업이라도 하나 싶었는데 돌연 가정집으로 배달합니다. PC방에서 놀고 있는 고사양 컴퓨터를 한 달에 20만 원에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하루에 그래도 한 20-30건 이상씩은 문의가 오시고 수익이 크다기보다는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매출이 아예 없으니까. 특급 호텔 1층엔 호텔로 출근하자는 광고판이 설치됐습니다. 집에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족을 겨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실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보통 10만 원 안팎의 비교적 비싼 가격인데도 거리두기 강화 이후 예약이 3배나 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막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외출 자제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은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하면 백화점 직원이 대신 장을 봐주고 등심이요. 스테이크 용으로 하나만 주세요. 푸드코트 음식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 고객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PC방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시설이 문을 닫으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과 PC가 설치된 모텔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건데 그래도 방은 방이죠. 여럿이 몰려 있으면 위험하고 심지어 여기서 술까지 마실 수 있어 방역 사각지대란 말이 나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야외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골프를 치는데 밖이 훤히 보이는 실외가 혼합돼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골프족들이 몰리면서 평일 오후인데도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한 방에는 26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일요일까지는 거의 꽉 차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방 안에서 술도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선 술 판매가 금지된 만큼 명백한 불법입니다.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좀 있죠? 네, 사우스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판매하고 있거든요. 거리두기 강화로 PC방이 문을 닫자 이번엔 PC텔이 뜨고 있습니다. 모텔 등에서 PC는 물론 당구대와 노래방 기기까지 갖춰놓고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최대 10명까지 가능하세요. PC방처럼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요. 하지만 PC방이 아니어서 지자체의 방역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온라인에선 모텔로 여성을 유인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역 사각지대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북한에선 코로나를 귀신병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앓다가 죽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북한 발표와 달리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국경 봉쇄에 장마당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쌀 1kg이 몇 달치 월급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를 인용해 북한 내부에 코로나19 환자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를 귀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앓다가 죽는다고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도 북쪽에 코로나 상황이 있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국경 봉쇄가 계속되고 외부 지원도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식량 수급에 있어 중요한 장마당이 거의 열리지 않으면서 쌀 1kg이 몇 달치 월급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쯤 북한 식량 위기와 주민 생활고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현재보다도 올 가을이나 겨울부터 심각하다. 왜냐하면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일대가 물폭탄을 맞았고 함경남북도 수산사업소들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식량난이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방역에 나섰던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선 이미 2,7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세계 다른 나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총괄한 중난산 원사에게 공화국 훈장을 수여합니다. 付出巨大努力取得抗击新冠
肺炎疫情斗争重大战略成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의심받는 우한 봉쇄에 나선 지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한 달 가까이 중국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지 6개월 만인 지난 3일부터는 8개 나라의 수도 베이징 직항편을 허용하며 국경 개방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의 돌발 사태 대처를 자화자찬한 문헌을 발간하고 코로나 방역 다큐멘터리도 제작하는 등 대내적으로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病毒无国界，疫情是我们的共同敌人。 하지만 중국이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최근 중국발 한국 행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중국 당국이 작성한 통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2,7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는 90만 명에 육박한 상황.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이때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방역 성과를 부풀리며 나홀로 종식 선언을 한 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집단 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9,653명의 전공의 중 32.7%는 복귀하지 않았거든요. 수술까지 다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열흘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내일 오전까지 모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만 이들은 당장 업무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음성 판정이 나와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복귀 소식에 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은 불편하지만 환자 수가 또 없어서 대기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 건 아닌가. 대구와 전남, 전북 등 일부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해야 될 검사나 플러스 수술 영역에서 이제 일손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지연이 되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사전에 여러 검사가 필요한 수술까지 정상화되려면 최소 열흘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대상자 중 열의 9이 응시를 거부한 가운데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파업을 철회하는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합의 파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강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총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86%가 응시를 거부해 나머지 446명만 국시를 볼 예정입니다. 응시 인원이 적어 당초 3개 시간대로 나눠서 치러졌던 시험이 오늘은 한 번만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응시를 포기한 2,700여 명에게 재접수 기회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오늘 대학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재파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와 맺은 합의는 의대생들의 보호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합의 역시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며 의료계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봉합되어 가는 듯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의대생 국시를 놓고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대생도 성인인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년에 의사가 부족해진다고요.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고시 응시율이 14%에 그치면서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인력 수급부터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앞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다며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국가시험은 엄격한 기준이라며 안타깝긴 하지만 기준이 무너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취소 사태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 가면 2,700명이 응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의사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의대생들과 협상을 좀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추가 응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인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막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카투사 병사도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애초부터 미군과 한국군 사이, 그러니까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카투사 병사의 휴가가 주한미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군 안팎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카투사 병사는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서도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 수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연장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휴가 중에 휴가 일수를 연장할 때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귀대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소속 부대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있는 카투사 병사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휘관 대량상 휴가 복귀를 하지 않고 연장되는 날에 들어오기도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편의를 봐주는 거죠, 사실상.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측이 지난 2017년 외교부 국회 담당 직원에게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의 자체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투루 수사할 사람이 아니니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손과 발은 다 잘려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과거 추 장관의 한 말을 인용해 소설이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실체가 없는 의혹에 추 장관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며 병역과 입시는 공정성 부분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납득 가능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말을 빌려 소설이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자녀를 위한 특혜와 외압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임검사 도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병역비리 사건 등 민간이 많이 얽힌 경우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을 반박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법조팀 조경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엄마 찬스입니다. 네, 제2의 조국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면 세 가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휘발성 높은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병역에 관한 문제로 조 전 장관은 대입에 관한 것이었고 이 조 전 장관이 소위 아빠 찬스였다면 이번 경우는 추 장관의 엄마 찬스인 건데요. 또 기회냐 공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도 비슷합니다. 추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그간 언행이 이렇게 이를 키웠다는 말도 사실 들립니다. 네, 추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는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뒤늦게 일이 커진 건 이 그간의 추 장관의 언행, 그러니까 소설 쓰시네 같은 발언, 이런 국회 태도 논란이 하나 있고요. 소위 추풍낙엽이라고 불린 두 차례의 큰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사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소설이냐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인데 들여다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은 이 반박과 설명에 적극적인데 반면에 추 장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원래도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선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굳이 당연한 얘기를 했다는 건 추 장관이 이번 의혹과 선긋기를 한 것이란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원래 수사팀의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받겠다고 해서 좀 이상하기는 했었습니다. 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동부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아들과 관련하는 군 복무 특혜 관련 사건을 8개월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렵고 좀 복잡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시간이 크게 안 걸릴 사건이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환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건 관계자인 만큼 추 장관의 아들을 소환해서 당연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조사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는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충실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동부지검은 또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요청했던 기존 수사팀 2명도 파견을 받은 상태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누락된 보고가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은 이미 추 장관 보좌관으로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그렇죠. 이 수사 주체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동부지검의 기존 수사는 단추가 잘못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지검이 앞으로 수사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수사 결과를 두고 매번 공정성 시비가 생길 그런 우려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특임검사, 특별검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방법으로 특임검사, 특별검사가 거론되는 겁니다. 근데 특임검사를 먼저 보시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을 때, 즉 검사의 비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는 건 다소 무리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법률을 좀 보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일 때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사권에서 독립된 외부인이 특별검사가 되어서 수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사건 이 의혹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걸 핑계로 삼아서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 장관과 아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 국무 이탈의 방조 혐의 등이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의혹이 형사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이 부적절한 행위에 그치는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의 검찰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검찰에 추 장관에 대한 칼자루 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 문제도 있다던데 이건 뭡니까? 네, 작년 9월에 추 장관의 아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아버지의 지분을 1%로 했다는 그 내용인데요. 99대
이렇게 나눴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구매한 이 일부 자동차는 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관련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아들이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의 이 장거리 이동을 돕기 위해 구입한 중고 차량일 뿐이지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군 휴가 문제도 그렇고 휴가를 갔다가 17분 늦게 복귀한 무슨 군 장병은 뭐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 징역 6개월 선고받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위법이 있다면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구속하는 게 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와중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문자가 외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에 항의하라고 한 겁니다. 백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을 비롯해 4.15 총선 재검표 지연을 예로 들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고 특히 아들 의혹과 관련해 즉시 특임검사 수사를 자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편 연설 도중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 의원이 주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답한 장면이 포착됐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과 달리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즉시 메인 화면에 뜨게 된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료 교수가 봉사활동에 기특해 정 교수 딸에게 봉사상을 권했다며 정 교수 측이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는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봤다며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강모 교수는 지난 2012년 입학처장일 당시 중고등학생에게 소위 스펙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본인 자녀와 정경심 교수 딸 조모 씨도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그해 여름 강 교수는 학교에서 조 씨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는데 다른 관계자는 하나같이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하는데 이런 진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검사 질문에 사립대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한 건 못 봤다면서도 봉사상을 추천한 이유로는 서울에서 내려와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수차례 들었다며 참 기특하고 고맙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봉사상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가 후임이지만 당시 최상해 총장과 긴밀해 상관처럼 느꼈고 정 교수 아들을 몇 번 차로 픽업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당시 조교 이모 씨는 정 교수가 컴맹이라 스캔 등 기초 일을 도왔다며 당시 쓰던 PC에서 총장직인 이미지 파일을 봤다고 말했지만 정 교수 아들이 받은 상장이 왜 임의로 나갔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증인 신문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증언들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강세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골목에 멈춰서고 장비를 든 구급대원들이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집에서 나와 경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60대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 막 다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인데 필요하지도 않다고 이런 말만 한 사람 실려가는 거는 봤어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경찰에 친한 형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스스로 신고했다는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119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추석 기차표 예매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예년의 절반만 표를 판매하니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 웬걸요. 예매라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추석 귀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올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는 PC와 휴대전화로만 진행됐습니다. 현장 예매를 위해 밤샘 대기는 물론 오전 내내 대기하는 시민들로 붐볐던 이 공간은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예매에 나선 인원은 26만 명으로 지난해의 55%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나를 특기는 안 가지만은 나이 젊은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같으면 전화를 하면 되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서로 협조해갖고 빨리 끝내야지 이거를.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안 와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설에는 사실은 못 갔고요. 추석 때는 꼭 한번 찾아뵀으면 하는데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추석 전에 미리 고향을 가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석 때 사람 몰릴 걸 대비해서 그 전주나 전전주에 미리 고향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미리 고향에 내려갈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추석 분위기가 열차 승차권 예매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자칫하면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죠. 올해 초 코로나 확산도 설 연휴와 맞물렸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온라인 성묘를 계획한 곳이 꽤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파 40만 명이 몰리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올 추석 연휴에는 화장장 외에는 전면 폐쇄됩니다. 인천시는 대신 집에서 성묘를 드릴 수 있게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봉안당 직원이 직접 찍은 봉안함이나 비석 사진이 가상 차례상 위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 가족이 화면에서 차례상을 직접 차려 절을 올립니다. 제사상을 차릴 사정이 안 되는 사람에겐 아쉬운 대로 예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인천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인원을 분산해 미리 성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 이하늘 전사정보 시스템에선 인천뿐 아니라 온라인 성묘를 하는 다른 곳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벌초도 되도록 대행업체를 통해 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9달 넘게 24시간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전업주부가 그렇고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해 방치된 나홀로 아동들이 그렇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봄을 늘리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국어 시간 숙제로 한자 써낸 제안서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이 아이는 올해 초 2달가량 돌봄 교실을 이용했지만 이후 학교가 방침을 바꾸면서 돌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엄마가 직장에 간 사이 혼자 집을 지키는 나홀로 아동이 됐습니다. 친구가 없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전화가 왔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게 되게 최근 심리검사에서 불안, 우울이 높아 관심군으로 분류돼 엄마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결정하는 권한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가지고 아이들 간에 어쩌라게 보호받을 권리에 너무 차별과 차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 6살과 8살 두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 배수빈 씨도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올 초부터 계속된 24시간 독박 육아 때문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가 연장됐지만 남의 얘기. 강제 사안이 아니라서 남편은 눈치가 보여 휴가를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돌봄 휴가를 쓰기가 굉장히 눈치 보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려를 받을까? 이런 생각에 더 우울해지고.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돌봄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3040) 젊은 층의 주택 매수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사전 청약입니다. 본 청약보다 1, 2년 전에 미리 청약을 하게 해서 집을 못 가진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일정을 내놨습니다. 송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나서는 물량은 모두 6만 가구입니다. 인천 계양의 1,100가구를 시작으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의 3만 가구가 내년 하반기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내후년에도 남양주 왕숙 4천 가구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3만 가구가 시장에 풀립니다. 6만 가구 가운데 5만 5천 가구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머지 5천 가구는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서울에서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해서 최근 가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55%로 배정해 3040 젊은 층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형급 60에서 85제곱 주택을 현행 15%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알짜로 꼽히는 정부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부지의 사전 청약 일정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약한 집에 들어가 살기까지 4, 5년은 전세를 살아야 하죠. 그 사이 집을 사면 안 되니까요. 이번엔 무섭게 오르고 있는 전세값이 또 문제입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사 공급 대책에 따라 4천 가구 공급이 예정된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시민들이 세운 컨테이너와 과천시장 집무실이 나란히 자리를 지킵니다. 시민들 여론이 무조건 철회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8사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곳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부지 등은 이번 사전 청약 일정에서 빠졌습니다. 반쪽 사전 청약이란 지적에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끝나는 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뒤,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이 결론난 뒤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되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3만 호를 하겠다라 그에 포함을 시켜서 태릉과 과천로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 일정 발표를 통해 무리해서 서울 아파트를 사지 말고 청약을 노려보란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사전 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서 기존 주택 시장에 몰렸던 30, 40대 매입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다만 사전 청약 수요가 앞으로 4, 5년간 계속 전월세 시장에 남게 돼 전세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8사 공급 대책 이후 한 달 사이 아파트값이 안정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새 수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들을 예로 들었는데 기자가 가보니 아니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마포구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가
한 달 사이 3억 원 떨어진 11억 원에 거래된 걸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직접 아파트 단지를 가봤지만 현재 같은 면적의 매물은 13억 5천만 원이 최저. 홍 부총리가 든 사례와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가족 간 거래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나왔으면 부동산들이 잡았을 거예요.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1억 원에 팔린 지 나흘 만에 14억 5천만 원에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28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법인 매물이고 약간 기녀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28억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다주택자나 법인이 세금 부담에 일부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하락 추세로 돌아서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거래 위축이 지속되면은 가격도 계속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정부 규제가 예상만큼 먹히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는 디커플링까지 거론한 건데요. 중국도 자국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자체적인 데이터 안보 국제기준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절을 맞아 자신이 이룬 경제 성과 자랑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We are in the midst of the fastest economic recovery in U.S. history. 화살은 점차 중국을 향합니다. So we lose billions of dollars, and if we didn't do business with them, we wouldn't lose billions of dollars. It's called decoupling, so you'll start thinking about it.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아예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미국에서 얻은 이익을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拿不出任何真凭实据的情况下，泛化国家安全概念，滥用国家力量，对中国企业采取各种限制措施。 화웨이와 틱톡 등 자국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중국은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일부 외신 소속 기자들의 기자증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갱신 지연을 꼬집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현재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나는 원인이 황당합니다. 뱃속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에 사용된 폭죽 때문이었거든요.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마치 핵폭탄의 버섯구름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야산 곳곳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산불은 올해 들어서만 8,5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의 14배가 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Exploded and came up to almost where it's at now, and it just the intensity of the heat is just crazy. 미국 소방당국은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이른바 성별 파티 폭죽의 불꽃에서 산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섭씨 5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전력 부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Family and we do live in an apartment at this point in time. It is really difficult. It's hot. There's not a lot of places to go.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 규모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 of the 4 largest fires in California history are burning right now. And the heat in triple digits off the charts for even September, and we're not even close to the peak of the wildfire season.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소방관 수백 명을 투입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5%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이른바 폰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그 폰 정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니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빚에 허덕이던 20대 A씨는 이른바 폰테크 알선업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바로 현금을 주겠다는 알선업자 말에 혹해 신분증을 넘겼지만 돌아온 건 2천만 원이 넘는 청구서였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하고 한잔 마시면서 돈 받고 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저희 핸드폰 명의로 뒤에서 수익 결정 몇백만 원씩 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매장으로 직접 오지 말라며 대뜸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직접 찾아가 본 해당 업소. 겉으로 보기엔 일반 휴대전화 판매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폰테크에 대해 문의하니 실제 쓰려고 개통하는 게 아닌 팔 목적의 가계통이 발각되면 안 된다며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캐시를 받죠. 내가 사서 내가 파는 걸 왜 문제를 생겨요? 걱정을 해요. 또 다른 알선업자는 아는 업자들과 거래한다며 신고당할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까지 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아는 매장이니까 신고할 일이 없죠. 저희가 돈을 줘요. 폰테크가 신종 범죄로 번져나갈 가능성 탓에 급전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잘 모른 어떤 개인의 탓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걸 도와주는 기관은 없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주체가 모호합니다.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넘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모레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의 상한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번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이행됩니다. 마음을 돌이켜 바르셀로나와 다시 함께하기로 한 축구 왕제 리오넬 메시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구단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이적 선언을 철회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던 메시가 자가용을 몰고 바르셀로나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훈련 시작 시간보다 1시간 30분 먼저였는데 메시는 일주일 늦게 합류하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늦게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자 훈련했습니다. 메시는 프로답게 개인 훈련에 힘을 쏟았고 구단은 훈련 무단 불참에 따른 벌금을 면제해줬습니다. Y a ver si tenemos opción de convencerle con un nuevo presidente y darle otros años más de carrera.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메시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여름까지 바르셀로나와 불편한 동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이번에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잔류한 만큼 내년엔 자유의 몸이 되어 이적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En el Barça. No hablé con Pep. ¿No hablasteis con Pep? No, con nadie. ¿Y cómo ves el futuro en el Barça? 오는 27일 올 시즌 첫 경기를 시작하는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앞세워 세 번째 유니폼을 공개했는데 혹평이 대다수입니다. 잉글랜드 축구 전문가인 게리 리네커는 메시가 왜 팀을 떠나려고 했는지 알겠다고 비꼬았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한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우산이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낮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비는 밤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혀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건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0에서 60mm가량이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전북을 따라 내리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에도 25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대구는 30도로 남부지방은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모레에도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당장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데 피가 부족합니다. 중국의 한 의사가 요청하자 전국 각지에서 20일 동안 300여 명분의 혈액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감동한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리는 데 쓴 빈 수혈 봉투 사진을 SNS에 이렇게 올렸죠. 코로나19로 헌혈량은 급감했지만 희망의 박동은 역시 계속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